이거 벨트가 좀 헐렁한 거 아니야? 하교관. 박상철 소령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강원도 화천의 칼바람을 뚫고 하유진 대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뼈를 깎는 듯한 혹한기 유격 훈련장, 칠성부대의 거대한 암벽 레펠 훈련소에는 삽시간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소령의 등장에 훈련을 준비하던 훈련병 30명의 움직임이 일제히 굳었다. 그는 훈련 통제관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전투복을 껄렁하게 풀어 헤치고 거만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어. 특전사에서 이런 미인 교관도 파견 나오고 말이야. 박소령이 훈련병들을 향해 과장되게 말하자 몇몇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유진은 속으로 들끓는 무언가를 누르며 돌아섰다. 그녀의 군복에는 산악 전문 교관 하유진이라는 임시 명찰이 붙어 있었다. 훈련 준비 완료됐습니다. 통제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도 흩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박상철 소령은 그 서슬 퍼런 기운을 즐기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어디 보자. 하유진 대위. 그녀의 본래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소속 대테러 및 내부 감찰 요원이었다. 그녀가 산악교관이라는 위장 신분으로 이 혹한의 화천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7사단 내부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군수 비리와 부조리를 캐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감찰 목록 최상단에 있는 이름이 바로 눈앞의 박상철 소령이었다. 그는 이미 부대 유류를 빼돌리고 하급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는다는 첩보가 입수된 상태였다. 하유진은 박소령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훈련 교관의 가면을 벗지 않았다. 오늘은 이 훈련을 무사히 마쳐야 했다. 하지만 박상철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듯 했다. 교관이라도 여자는 여자지. 이런 장비는 꼼꼼하게 만져줘야 한다고. 박소령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통제관님. 하유진이 그의 손을 막아서는 대신 암벽 꼭대기를 가리켰다.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의 안전을 위해 시범 훈련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오직 임무만을 담고 있는 특수요원의 눈이었다. 박상철은 순간 움찔했으나 곧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굳혔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다 사고 나면 다 하교관 책임이니까. 그는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섰다. 훈련병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하유진은 20m 높이의 암벽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저 암벽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적은 바로 등 뒤에 있었다. 하유진은 훈련병들 앞에 서서 레펠 시범을 위한 마지막 장비 점검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맞게 조여진 안전벨트와 허리에 달린 각종 확보줄 로프를 능숙하게 확인했다.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707에서 그녀가 산악 침투 훈련을 받은 시간만 해도 수천 시간에 달했다. 시범 보인다. 레펠 하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훈련병들에게 집중하며 설명을 시작하려던 찰나 박상철 소령이 다시 끼어들었다. 잠깐. 박소령은 껄렁한 걸음으로 다시 그녀에게 접근했다. 훈련병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아무리 특전사 교관이라도 여군 교관은 내가 처음이라 말이야. 이런 위험한 훈련은 안전 장비 점검이 생명이지. 중대장이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려서 말이야. 안 그래, 제군들? 그는 훈련병들에게 동의를 구하듯 외쳤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살을 애는 바람 소리만이 훈련장을 맴돌았다. 하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몸이 굳었다. 괜찮습니다. 제 장비는 제가. 쉿.
교관은 통제관 말을 잘 들어야지. 박소령은 하유진의 말을 끊고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30명의 눈이 지켜보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의 두툼한 손이 하유진의 허리에 감긴 안전벨트로 향했다. 어디 보자. 이게 좀 헐렁한가? 그의 손은 안전점검이라는 명목하에 벨트를 만지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교묘하게 벨트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였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였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다. 하유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치욕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박소령의 손목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을 수 있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이미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참아라. 하유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녀는 707 하유진 대위가 아니라 산악교관이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그녀의 위장 감찰 임무는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박상철의 눈에는 역겨운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욱 대담해졌다. 이쪽 로프도 단단히 매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 그의 손이 하유진의 가슴팍을 스치듯 지나가며 어깨 쪽 로프를 만졌다. 훈련병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하유진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상철. 내 놈의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됐다. 그녀는 이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전투복 단추 속에 숨겨진 초소형 특수 녹화 장비가 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박상철은 만족스러운 듯 손을 떼고는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됐군. 안전이 최고지. 자, 시범 보여. 하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박상철의 비웃음이 느껴졌다. 그녀는 훈련장의 암벽 끝에 섰다. 훈련병들이 숨죽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한 가장 높은 곳의 맹금류의 눈이었다. 레펠. 하유진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암벽을 박차고 새처럼 가볍게 하강했다. 20m의 수직 암벽을 단 몇 초 만에 주파하는 교본과도 같은 완벽한 시범이었다. 와! 훈련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방금 전의 불쾌한 광경을 잠시 잊은 듯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에 감탄했다. 박상철 소령은 여자치고는 제법이군 하고 작게 중얼거리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그녀를 찍어 눌렀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훈련장을 떠났다. 그날의 모든 훈련이 끝난 것은 해가 완전히 저문 뒤였다. 하유진은 지친 훈련병들을 돌려보내고 임시로 배정받은 간부 숙소로 돌아왔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내의에 단단히 고정해 두었던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전투복 단추와 똑같이 위장된 초소형 특수 녹화 장비였다. 707 감찰팀에만 지급되는 최신 장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휴대용 단말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고 오늘 낮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여군 교관은 내가 처음이라 말이야. 중대장이 직접 확인해야. 박상철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손이 그 역겨운 손길이 화면 속 하교관의 몸을 더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30명의 훈련병들이 애써 외면하는 모습까지도 선명했다. 영상을 확인하는 하유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가 싶더니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치욕감은 이제 활활 타오르는 복수심이 되었다.
박상철 소령.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군 내부 보고 체계는 박상철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했다. 그녀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 하유진은 보안이 유지되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707부대 본부가 아니었다. 변호사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군인권센터 소속 전문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네. 확보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유진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아니요, 군 내부 보고는 나중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민간 법무법인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평 쪽으로 연결해 주시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JBC 사건 반장 측에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닙니다. 권력형 범죄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화를 끄는 하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싹 다 청소할 시간입니다. 화천의 밤바람이 그녀의 복수를 재촉하듯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유진 대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다. 차가운 간부 숙소의 바닥에서 느껴지는 한기보다 더 서늘한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단말기에 저장된 그 치욕적인 영상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돌려보았다. 박상철 소령의 그 역겨운 미소, 비겁하게 외면하는 훈련병들의 눈동자, 그리고 모욕을 애써 억누르는 자신의 굳은 표정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뼛속까지 새기고 또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스스로에게 거는 족쇄이자 불쏘시개였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그녀는 정해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법무법인 태평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의 화상통화였다. 그녀의 군인권센터 변호사가 밤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군 관련 소송에서 승률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에이스 변호사였다. 화면 너머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는 하유진의 군복과 계급장을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하유진 대위님, 군인권센터의 김 변호사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하유진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준비해둔 파일을 전송했다. 파일을 열어보시죠. 오늘 낮에 강원도 화천 7사단 유격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듯 잠시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는 듯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5분 남짓한 원본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은 처음의 직업적인 미소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이건. 영상이 끝나자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 대위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자를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군 헌병대와 검찰에서 진행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바라는 것은 민사입니다. 민사소송 말입니까? 네. 저는 저자가 제게 준 모욕감, 그리고 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금액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단호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보통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분노로 이성을 잃기 마련인데
화면 속의 여군은 마치 적진의 지휘관을 분석하는 전략가처럼 냉철했다. 가능합니다. 대위님, 이 증거 영상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목격자도 30명이나 됩니다. 공연성이 완벽하게 성립됩니다. 훈련 통제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소령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 전액을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이 싸움은 저 개인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승소가 아니었다. 사회적인 명분까지 완벽하게 갖춘 싸움이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즉시 소장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철 소령은 오늘부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평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통화를 마친 하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중요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 JBC, 즉 사건 반장팀의 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기자는 과거 707부대의 대테러 훈련을 취재하며 하유진과 안면을 튼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었다. 조 기자님, 하유진 대위입니다. 하 대위님, 웬일이십니까? 화천에는 잘 내려가셨습니까? 거긴 춥다던데. 단독 특종입니다. 하유진은 조 기자의 안부를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오후 7사단 유격 훈련장에서 현역 소령이 훈련병 30명이 보는 앞에서 파견 교관인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조 기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제 위장 감찰 장비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영상, 음성 전부 다. 수화기 너머로 조 기자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하 대위님, 그거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영상이 확실합니까? 제 두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오늘 중으로 군 헌병대와 민간 법무법인에 동시에 제출할 겁니다. 잠깐만요. 군 헌병대에 제출한다고요? 그럼 그거 내부에서 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 대위님 불이익은. 그래서 조 기자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하유진이 말했다. 제가 헌병대의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민간 법무법인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각도 비슷할 겁니다.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덮으려 시도하기 바로 그 순간에 조 기자님이 터뜨려 주십시오. 조 기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가 이 사건의 파급력을 계산하고 있음을 하유진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대 내 성추문이 아니었다. 특전사 707여군 위장 감찰 중 30명 훈련병 앞 현역 소령의 만행, 그리고 결정적 영상 증거. 이것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특종이었다. 하 대위님. 조 기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거 보도 나가면 하 대위님 신상 괜찮겠습니까? 위장 감찰 임무는 제 임무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상철 같은 암 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제 신상은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언론에는 특전사 파견 교관 하 대위로 나갈 겁니다. 제 얼굴이나 실명은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다만 저 가해자가 그리고 저런 범죄를 관행이랍시고 눈 감아주던 군대가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조 기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하 대위님. 내일 오전 9시
저희 JBC도 모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큰 싸움이 되겠군요. 예, 큰 싸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모든 통화를 마친 하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여명이었다. 그녀는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이제 그녀는 헌병대로 갈 것이다.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총성을 그녀 스스로 울리기 위해서. 다음 날 오전 박상철 소령은 자신의 중대장실에서 뜨거운 믹스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어제 그 특전사 여교관의 뻣뻣한 표정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났다. 707이면 뭐하나 계집은 계집일 뿐이지. 감히 통제관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 해? 안전 점검 좀 해줬다고 삐딱하게 구는 꼴이라니. 그는 자신이 어제 아주 적절하게 군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때였다. 중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연대 본부에서 급히 달려온 작전과장이 헬쑥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박소령, 너 이 자식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니, 작전과장님. 아침부터 무슨 인사는? 인사가 입에 쳐넘어가냐? 그 작전과장이 책상 위 서류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방금 사단 헌병대에서 연락 왔어. 너 지금 당장 헌병대로 출두하래. 그것도 군단 헌병대로. 예, 군단. 헌병대요? 박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사단 헌병대도 아니고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라니. 이건 단순한 비위 조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니, 도대체 제가 무슨 일인데요? 몰라서 물어. 어제 유격 훈련장에서 파견 교관한테 무슨 짓 했어? 예, 파견 교관이요? 아, 하유진 대위 말입니까? 박상철은 그제야 감을 잡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과장님. 그 여자 장난 아닙니다. 어제 제가 안전 점검 좀 해줬다고. 그걸로 삐져서 헌병대에 꼰지른 겁니까? 요즘 애들 군기 빠졌다는 말은 들었지만. 안전 점검? 그 작전과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노려보았다. 박소령.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돼? 그 하유진 대위가 너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했어. 그것도 훈련병 30명이 다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이요? 박상철의 눈이 사슴처럼 커졌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무슨 추행입니까? 저는 그냥 벨트가 헐렁해 보여서. 안전 때문에. 훈련병들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 통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 그걸 헌병대 가서 말해. 이 자식아. 작전과장은 고함을 질렀다. 지금 사단장님까지 보고 다 올라갔어. 너 때문에 지금 7사단이 발칵 뒤집혔다고. 이게 다가 아니야. 작전과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박상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법무법인 태평. 이름 들어봤지? 거기서도 너한테 소장이 날아왔어.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 내 놈 개인 재산의 가압류 신청까지 들어왔다고. 가압류? 박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형사고소는 어떻게든 군대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무마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간 법무법인, 민사소송, 가압류,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다. 그의 아파트, 그의 차, 그의 월급, 모든 것이 묶인다는 뜻이었다. 에이, 이럴 수가. 그 미친. 정신 차려, 박소령. 그 작전과장이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내가 어제 만진 여자는 그냥 파견 교관이 아니었어.
특전사 707 특임대 소속 하유진 대위라고. 707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몰라. 그 독종이 지금 너 하나 잡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야. 넌 이제 죽었어, 이 자식아. 그제야 박상철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하룻강아지가 아니라 잠자던 호랑이의 꼬리를, 그것도 아주 세게 밟아버린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비열한 생존 본능으로 시뻘겋게 물들기 시작했다.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중대 행정반에 전화를 걸었다. 나 중대장이다. 어제 유격 훈련 참가했던 훈련병들 전원, 지금 당장 중대장실 앞으로 집합시켜. 한 놈도 빠짐없이. 작전과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보았다.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증인 회유라도 하려고? 너 미쳤어? 박상철은 전화를 끊고 작전과장을 향해 번들거리는 눈으로 말했다. 과장님, 전 억울합니다. 전 정말 안전점검이었습니다. 저 하유진이라는 여자가 뭔가 저한테 앙심을 품고, 아니, 혹시 꽃뱀 아닙니까? 군대 내에서 일부러 장교들 꼬드겨서. 에이, 이 미친 자식이. 증거 있습니까? 추행했다는 증거. 그 여자 말밖에 더 있습니까? 하지만 전 증인이 있습니다. 어제 그걸 지켜본 훈련병 30명이 제 증인입니다. 박상철은 광기에 사로잡힌 듯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유진의 손에 자신의 모든 추악한 행동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계급으로 이 어린 훈련병들을 짓누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가서 말할 겁니다. 헌병대에 가서 똑똑히 말할 겁니다. 안전 점검이었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그리고 저 훈련병들이 모두 제 말이 맞다고 증언해 줄 겁니다. 잠시 후 중대장실 앞에 훈련병 30명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도열했다. 박상철은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가장 비열하고 음습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제군들, 어제 훈련하느라 고생 많았지? 다들 내 말 잘 듣고 있지? 그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의 시작이었다. 박상철은 자신이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깊은 늪을 향해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하유진 대위는 군단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위장 신분을 밝히고 707 특임대 소속의 감찰 요원임을 증명하자 헌병대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단순한 성추행 피해자 조사가 아니라 상급 부대 감찰 요원이 직무 수행 중 당한 중대 범죄 수사로 격상된 것이다. 그녀는 준비해간 원본 영상을 헌병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수사관은 영상을 확인하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수사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상철 소령.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 대위님, 이 영상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박소령의 2차 가해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차 가해라니요? 박상철 소령은 지금쯤 어제 훈련장에 있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 안전 점검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훈련병들을 즉시 저와 박소령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7사단에 연락하여 해당 훈련병 전원을 헌병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 대위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안전한 곳에서. 아닙니다. 하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7사단 내부 비리 감찰 임무로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박상철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강인한 눈빛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707의 전사였다. 조사를 마치고 헌병대를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7사단 사령부 근처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JBC의 조 기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 대위님. 조 기자는 무거운 얼굴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취재를 떠나서 같은 국민으로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 기자님,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되셨습니까? 조 기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하유진에게 보여주었다. 저녁 8시 50분. J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사건 반장의 방송 시작 10분 전이었다. 오늘 저녁 메인 뉴스의 첫 번째 꼭지입니다. 하 대위님이 오전에 헌병대와 법원의 소장을 접수하신 직후 저희도 기사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단독 안전 점검 핑계로 여군 교관 성추행, 현역 소령의 만행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초안이 떠 있었다. 하 대위님의 신상은 특전사 파견 교관 하 대위로만 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의 공식 입장문도 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훈련병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유진은 덤덤하게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좋습니다. 이걸로 박상철 소령의 훈련병 회유라는 퇴로도 막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 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 대위님, 혹시 박상철 소령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이번 감찰 임무로 처음 인지한 이름입니다. 저희가 급히 박 소령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더군요. 조 기자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박상철 소령. 7사단으로 오기 전에 다른 부대에 있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급자 폭언, 회식 자리에서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넘어갔더군요. 하유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박소령이 그동안 그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처삼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국방부 본부의 아주 높은 분입니다. 현재 군 인사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죠. 하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상철이 그토록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이유. 그가 자신의 범죄를 안전점검 따위로 무마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유. 그 뒤에는 거대한 뒷배가 있었던 것이다. 조 기자님. 하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내용, 오늘 뉴스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조 기자는 씩 웃었다. 물론입니다. 하 대위님, 저희 JBC가 왜 사건 반장이겠습니까? 저희는 단순한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 군 내부에 썩어빠진 제19 감싸기와 권력형 비리의 카르텔을 깨부수려는 겁니다. 그 순간 찻집의 텔레비전에서 사건 반장의 시그널 음악이 울려 퍼졌다. 앵커의 심각한 표정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건 반장은 충격적인 군 내부 고발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훈련소에서 현역 소령이 수십 명의 훈련병이 보는 앞에서 여군 교관을 성추행했다는 제보입니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소령의 뒤에는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조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되었다. 사건 반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은 박상철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과거 행적과 국방부 뒷배 의혹까지 적나라하게 파고들었다. 하유진은 찻잔을 든 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하유진 개인과 박상철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썩은 관행을 지키려는 거대한 군 내부의 카르텔과 그것을 부수려는 한 명의 강인한 군인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론 전체가 그녀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박상철은 물론 그의 뒤를 봐주던 검은 그림자까지. 그 누구도 이 폭풍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JBC 사건 반장의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날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날 밤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7사단의 모든 공용 전화기는 불이 났다.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저런 놈이 소령이냐? 당장 옷 벗겨라. 국방부 뒷배가 누구냐? 당장 밝혀내라. 인터넷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칠성부대 박소령, 국방부 뒷배, 사건 반장 여군 교관 등의 단어들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은 단순한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썩은 뿌리를 감싸고 돌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박상철 소령은 그 시각 군단 헌병대의 임시조사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미친 하고 욕설을 내뱉던 그의 얼굴은 국방부 고위급 인사라는 앵커의 멘트가 나오는 순간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아, 안 돼. 이건 그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하유진이라는 독종이 헌병대에 찌르고 민사까지 거는 건 그렇다 쳐도 언론에 그것도 자신의 유일한 보험이었던 처삼촌의 존재까지 까발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내였다. 여보, 이 미친 인간아.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삼촌 어떡할 거야? 당신 때문에.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다 망신당하게 생겼다고. 삼촌이 방금 나한테 전화 와서 당신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니 여보. 그게 오해야. 그 여자가. 시끄러워. 당신이 그딴 짓만 안 했어도 그깟 기집애 하나 잘못 건드려서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인간이랑 단 하루도 못 살아. 이혼할 거야. 여보. 전화가 툭 끊겼다. 박상철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 그리고 아내의 가문이라는 동아줄이 그를 버린 것이다. 아니, 그가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처절한 비명이 조사실 복도를 울렸다. 같은 시각 국방부의 견고한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한 장군실. 국방부 뒷배로 지목된 장본인 윤장군 육군 중장은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에이, 하유진이라는 년이. 그는 박상철이 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처족 하사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감히 자신의 명예에 자신의 진급길에 똥물을 끼얹은 그 하유진이라는 이름 석자와 JBC라는 방송국이 증오스러울 뿐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특전사령관 연결해. 아니, 707 부대장. 그 여자의 직속 상관으로 바로 연결해.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다. 나 윤중장이네. 자네 부대 하유진 대위라고 있지? 수화기 너머 707 특임대대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장군님. 하유진 대위, 제 부하 맞습니다. 현재 7사단에서 감찰 임무. 감찰은 무슨 놈의 감찰? 윤 장군이 고함을 질렀다. 지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당장 그 여자의 임무 중지시키고 본대로 복귀시켜. 그리고 입 다물게 해. 이건 명령이야. 장군님. 대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 대위는 현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자로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군의 부조리를. 피해자? 시끄러워. 그깟 일로. 훈련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언론에까지 까발려서 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건 명백한 하극상이고 군기문란이야.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해. 장군님. 하 대위가 제출한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장감찰 요원 신분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것들이 정말. 윤 장군은 전화를 거의 집어 던지듯 끊었다. 좋아. 707이 내 말을 안 듣겠다. 이거지? 그는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육군 본부 감찰실의 자기 사람이었다. 나일세. 7사단 박상철 소령건 말이야. 그거 쌍방 과실로 몰고 가. 그 하유진이라는 여자도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좀 꼼꼼하게 알아봐. 무슨 말인지 알지? 군기가 빠졌어. 요즘 것들은. 권력의 비열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하유진을 피해자에서 문제아로, 내부 고발자에서 군기 문란자로 둔갑시키려는 음습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하유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7사단 헌병대에 의해 박상철과 분리되어 보호조사를 받게 된 훈련병 30명은 모두 같은 방송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외면했던 그 순간이 국방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 중 한 명인 이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 동기에게 물었다. 야, 우리 내일 헌병대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냐? 박소령이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동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봤냐? 방송? 그 하유진 교관님. 그분 혼자 싸우고 계신 거잖아. 우리 30명이 눈 감아버렸는데. 내일 조사받을 때 나는 그냥 내가 본 대로 말하려고. 그 교관님 암벽에서 내려오실 때 진짜 군인이셨잖아. 근데 박소령은 그냥 동네 깡패 같았어. 이 일병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 30명의 가슴 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하나둘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는 하유진 대위는 자신의 임시 숙소에서 707 대대장의 전화를 받았다. 하 대위. 방금 윤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대장님. 그자가 널 징계하라고 하더군. 군기문란이래. 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다. 유진아, 넌 지금부터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거다. 저들은 박상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부러뜨려서 조직을 지키려 할 게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좋다. 넌 혼자가 아니다. 넌 707의 이름으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전사령부 그리고 707 특임대대는 널 끝까지 지킨다. 윤 장군이 감찰실을 움직이면 우린 법무실을 움직일 거다. 그러니 넌 내가 해야 할 일만 해라. 가서 그놈들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 예, 알겠습니다. 충성.
하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는 박상철의 성추행이라는 가지를 넘어 그가 의지하고 있던 윤 장군이라는 거대한 둥치, 그리고 군 내부 비리라는 썩은 뿌리까지 모두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주간 칠사단에 잠입하며 모은 박상철의 유류 빼돌리기와 부대 운영비 횡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박상철, 넌 성추행으로 끝날 게 아니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그 대가를 10원짜리 하나까지 전부 치르게 해주지. 하유진은 법무법인 태평의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하유진입니다. 내일 아침 군 검찰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 죄목은 업무상 횡령과 군수품 절도입니다. 폭풍은 이제 막 그 두 번째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JBC는 아침 뉴스 속보로 박소령 성추행뿐만 아니라 횡령 혐의까지 하 대위 측 추가 고소라는 헤드라인을 터뜨렸다. 박상철이 유류를 빼돌리고 부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보도되었다. 여론은 이제 긍휼조차 거두어들였다. 저것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도둑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상철의 변호인은 이 소식을 듣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성추행 혐의는 안전점검이라는 변명이라도 해볼 수 있었지만 횡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실형감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즉각 윤 장군에게로 튀었다. 저런 횡령범을 비호한 국방부 고위 인사는 누구인가? 처조카 사위가 저런 짓을 하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범 아니냐? 국방부 장관은 그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7사단 박소령 건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또한 윤 장군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강도 높은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그것은 사실상의 해임 통보였다. 윤 장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하유진이라는 일개 대위가 아니라 끓어오르는 국민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한 것이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조사실. 드디어 훈련병 3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불려 들어간 것은 이일병이었다. 그는 어젯밤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퀭했다. 이일병. 긴장 풀고. 어제 유격 훈련장에서 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헌병 수사관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상철 소령이 하유진 대위에게 정말 안전 점검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까? 이 일병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JBC 뉴스 화면과 박상철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암벽에서 빛나던 하유진 교관의 모습이 교차했다. 아닙니다. 네. 안전 점검. 아니었습니다. 이 일병은 고개를 들고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소령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 교관님은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박소령님의 손은 분명히 하 교관님 허리 벨트보다 위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박소령님이 여군 교관은 처음이라 같은 이상한 농담을 하셨습니다. 훈련병들 전부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안전 점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병의 용기 있는 첫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두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의 조사가 끝나고 다음 훈련병이 들어왔다.
그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일병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는 용기를 냈다. 예, 맞습니다. 이 일병 말대로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1명, 2명, 3명, 30명의 훈련병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같은 진술을 쏟아냈다.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느낀 것. 박상철 소령의 행동은 명백한 성추행이었으며 하유진 교관은 모욕을 당했다. 30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자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필요조차 없는 완성된 범죄가 되어버렸다. 박상철의 마지막 방어막이었던 증인 회유는 오히려 30개의 창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첫 민사재판의 변론 기일이 잡혔다. 하유진은 707의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의 곁에는 법무법인 태평의 에이스 변호사가 굳건히 서 있었다. 법정은 이미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나타난 박상철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박상철의 변호인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원고 하유진 대위는 피고 박상철 소령에게 평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훈련 통제관으로서 훈련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거짓말입니다. 하유진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소리쳤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다.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2차 가해인지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하유진 측 변호사에게로 쏠렸다. 저희는 원고 하유진 대위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특수감찰 장비에 녹화된 원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영상.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상철은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상? 재판장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 법정에서 그날의 진실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재생하십시오. 곧이어 법정의 대형 모니터에 그날 화천의 유격 훈련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 소리까지 포함되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여군 교관은 내가 처음이라 말이야. 이쪽 로프도 단단히 매야지. 박상철의 능글맞은 목소리, 그의 추악한 손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던 하유진의 굳은 얼굴, 외면하던 훈련병들의 모습까지. 법정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순간의 완벽한 기록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박상철은 자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니터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날 오후 J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는 법정에서 재생된 충격적인 영상의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스모킹 건이 터진 것이다. 안전점검이라는 박상철의 마지막 변명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열한 군인이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여론의 불길은 이제 처벌 수위로 옮겨붙었다. 저런 자를 군사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 재산을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뒷배 봐주던 윤 장군도 구속 수사하라. 국방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들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박상철과 윤 장군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내기로 결정했다. 판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군사법원의 심판이었다. 군 검찰은 하유진이 추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 군수품 절도 혐의까지 병합하여 기소했다. 박상철은 법정에 설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박상철 소령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모욕감을 주었으며 나아가 훈련병들을 회유, 협박하여 2차 가해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골랐다. 또한 피고는 군수품인 유류를 절도하고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망치가 내리쳐졌다. 피고 박상철에게 강제추행 및 업무상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를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불명예 전역.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훈장과 연금, 퇴직금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가 박탈되는 최악의 처벌이었다. 박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심판은 민사법원에서 내려졌다. 법무법인 태평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하유진이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이 소송은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에 관한 싸움입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피고가 자신의 추악한 행위로 인해 얻었던 모든 것, 그의 지위, 그의 재산, 그의 오만함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피고 박상철은 원고 하유진 대위에게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그리고 2차 가해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 금액 전액인 금 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며 즉시 강제 집행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 박상철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은 물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 아내의 집안을 믿고 사들였던 강남의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까지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명예와 가족, 직업, 그리고 재산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윤 장군에 대한 심판도 내려졌다. 국방부의 고강도 감찰 결과 그가 처족 하사위인 박상철의 비위를 묵인해 준 것은 물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납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곧바로 구속 수사 대상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육군 중장 하늘을 찔렀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군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채 박상철이 있는 곳보다 더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하유진 대위는 법무법인 태평의 변호사와 함께한 은행의 VIP 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통장으로 경매 처분된 박상철의 재산에서 나온 배상금 5억 원이 막 입금된 참이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하 대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그동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셨으면. 하유진은 덤덤한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여기 이 돈 전액.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로 이체해 주십시오. 일시불로. 네. 5억 원 전액 말입십. 니까? 네. 전액이요. 1원도 남기지 말고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하 대위님. 아니, 그래도. 하유진은 변호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변호사님.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 돈은 박상철의 더러운 욕망과 오만이 묻은 돈입니다. 제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녀는 이체 확인증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전 제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법정으로 향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완수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JBC 사건 반장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알리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단독 하유진 대위, 배상금 5억 전액 기부. 참군인의 표상되다. 앵커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썩어빠진 군 내부의 카르텔을 무너뜨렸습니다. 군은 뒤늦게나마 하유진 대위에게 참군인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707의 검은 베레모와 전투복을 입고 늠름하게 경례를 하는 하유진 대위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화천에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며 새싹이 돋아날 무렵 대한민국 육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대강당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도 미묘한 기류로 가득 찼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역대급 비리 사건의 종결,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섰던 한 영웅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상 위에는 참군인 표창 수여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의 최고 수뇌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한 인물에 대한 경의와 더불어 뼈아픈 자성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단상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한 사람. 707 특임대의 검은 베레모를 쓰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을 한 하유진 대위였다. 하유진 대위. 귀관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로 썩어있던 군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었으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를 딛고 일어서 오히려 수많은 전우에게 희망을 주고 군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에 이에 대한민국 육군 전 장병의 귀감이 되는 참군인으로 이 표창을 수여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공적서를 읽어내린 뒤 하유진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그는 하유진의 손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았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대위. 그대 같은 군인이 우리 군의 진정한 미래입니다. 하유진은 감정에 동요 없이 오직 군인으로서의 단단함만을 담아 경례했다. 충성. 그녀가 단상 아래로 내려오자 JBC의 조 기자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조 기자는 취재 수첩을 든 채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유진 역시 그에게 가벼운 목례로 감사를 표했다. 그때였다. 행사장 한쪽에서 그녀를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네. 대위님. 하유진 대위님.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앳돼 보이는 얼굴의 여군 후보생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저 육군 사관학교 3학년 김지수 생도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생도? 김지수 생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저는 사실 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특히 나쁜 상사를 만날까봐 매일 밤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위님의 기사를 보셨습니다. 김생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 어머니께서 JBC 사건 반장 뉴스를 보시고는 그날 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만약 군인이 되겠다면 저 하유진 대위 같은 군인이 되어라. 그렇다면 엄마가 평생 너를 응원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유진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대위님은 저뿐만 아니라 제 어머니의 마음까지, 그리고 군인이 되려는 저희 모든 후배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도 대위님처럼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지키는 그런 참군인이 되겠습니다. 김생도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유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녀의 눈가도 어느새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용기는 그렇게 또 다른 용기가 되어 미래의 군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나락으로 떨어진 자들의 시간은 가장 처참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교도소 면회실. 파랗게 머리를 깎고 수인 번호가 박힌 죄수복을 입은 박상철이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한때 기름이 흐르던 그의 얼굴은 푸석하게 말라 있었고 거만했던 눈빛은 불안과 절망으로 흐려져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상복을 입은 듯한 그의 전 아내가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에이, 이혼 서류, 도장, 찍었어? 박상철이 비굴하게 물었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당신이 그깟 욕정 하나 못 이겨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기자들 입에 오르내리고. 여보, 아니, 미안해. 내가 정말. 닥쳐. 그녀가 유리창을 내리칠 듯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여보 소리를 해? 당신 불명예 전역으로 연금 한 푼 못 받게 됐어. 당신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민사배상금이랑 위자료로 다 넘어가서 경매로 팔렸어. 당신 이제 빈털털이야. 알기나 해?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창에 내던지듯 붙였다. 이거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야. 내 이름, 내 가족, 그 누구의 이름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짐승,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여기서 평생 나오지 마.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박상철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치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하지만 차가운 유리벽은 그의 절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의 뒷배였던 윤 장군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처족 하사위의 성추행을 무마하려다 자신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군납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가 모조리 들통나 버렸다. 그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박상철보다 훨씬 무거운 15년형을 선고받고 대한민국 군 장성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기록되었다. 한때 하늘을 찔렀던 그의 권세는 차가운 독방 안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하유진이 그토록 바라던
정의로운 인과응보의 완성이었다. 그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사무실. 단체의 대표인 백미경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들이 돕는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후원금은 언제나 턱없이 부족했다. 대표님, 이번 달 상담사님들 월급도 밀릴 것 같은데요. 젊은 직원이 울상을 지었다. 백 변호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혹시 여기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백 변호사에게 건넸다. 저는 하유진이라고 합니다. 하유진. 대위님? 백 변호사와 직원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들에게 하유진은 이미 전설이자 영웅이었다. 아니, 대위님이 여길 어쩐 일로? 이거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유진이 내민 봉투 안에는 기부 약정서와 이체 확인증이 들어있었다. 백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다가 그만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다. 이게 5억 원? 박상철 소령에게서 받은 위자료 및 피해보상금 전액입니다. 대위님, 백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어떻게 이 큰 돈을, 이건 대위님이 피눈물로 싸워서 얻어내신 대위님의 돈이란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유진이 덤덤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게는 고통의 기록일 뿐입니다. 저한테는 이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글썽해진 백 변호사와 직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이 돈이 저처럼 혹은 저보다 더 힘든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을 다른 피해자분들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더 많은 분이 법의 보호를 받고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싸움을 끝까지 버텨낸 진정한 이유입니다. 백 변호사와 직원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들은 지금 돈이 아니라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용기와 명예를 기부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유진 대위의 5억 원 전액 기부 소식은 JBC 사건 반장을 통해 다시 한번 전국에 알려졌다. 국민들은 그녀의 숭고한 선택에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보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썩어있던 사회의 한 구석을 정화하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 모든 폭풍이 완벽하게 지나간 어느 맑은 날, 707 특임대대의 혹독한 산악훈련장, 하유진 대위는 다시 그 암벽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화천 유격장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위장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팀장이었다. 팀장님, 레펠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 하유진은 헬멧을 고쳐 쓰고 능숙하게 로프를 점검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대대장이 굳건한 눈빛으로 함께 서 있었다. 하대위. 예, 대대장님. 이제 정말 괜찮은 건가? 자네, 저 암벽 보면. 대대장은 그날의 트라우마가 염려되어 말을 흐렸다. 하유진은 20m 아래의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그림자도 없이 오직 특수부대원의 강철 같은 의지만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대장님, 강철은 불에 달궈져야 단단해집니다. 저는 그날 제 명예를 더럽힌 썩은 쇠붙이들을 제 손으로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헬멧의 바이저를 내렸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대위 하유진입니다. 제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 자신과 제 전우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대장은 그녀의 그 늠름한 모습에 그저 뜨거운 경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훈련 시작한다. 전원. 하강. 하강. 하유진 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먼저 암벽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뽑아낸 자리에 정의라는 씨앗을 심고 용기라는 걸음을 주어 참군인이라는 거목으로 다시 태어난 707 특임대대의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맹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충성.